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국회 직후국 기출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203페이지입니다. 203페이지 보시면 통치행위입니다.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는 국가작용, 고도의 정치성을 가지는 정치적 성격을 가지는 국가작용으로서 그것이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우리가 통치행위라고 부르죠. 행정소송의 한계 중에 해당을 합니다. 대법원은 통치행위의 인정을 지극히 신중하게 해야 하지만 대법원은 이렇게 봐야 되지만 판단은 오로지 사법부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게 잘못된 거죠. 사법부의 법원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시고, 법원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 법원이 하는 일은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고 이와 같은 작용들이 우리 법원의 역할일 것인데,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통치행위의 범위를 너무 넓게 확대를 하게 되면 그 책무를 포기하는 결과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치행위를 인정을 하긴 하는데, 이런 거의 존재를 인정을 하지만 그것은 지극히 신중하고 엄격하게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통치행위와 관련돼서는요, 그것이 통치행위인지 통치행위 여부까지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만약 그것이 통치행위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때는 더 이상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통치행위 여부까지는 심사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통치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사법부 외에도 통치행위 여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있겠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건 오직 법원만이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보았다가 틀린 겁니다. 오직 사법부만이 판단할 수 있다라고 판시를 했고요. 대법원은 계엄 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에 대한 판단은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 계엄 선포한다라는 것은요, 계엄 선포라고 계엄을 확대하고 하는 이와 같은 작용들은 당연히 이것은 정치적 작용이고요. 정치적 작용이고 또한 군대를 동원하기 때문에 이것은 군사적 작용입니다. 정치적 작용이고 군사적 작용이고 통치행위로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하겠죠. 그리고 계엄 선포라는 것은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 아니라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행위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것은 통치행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이제 국헌문란 목적으로 국가기관의 어떤 정당한 권한 행사를 정지시키는 경우에는 그때는 심사를 할 수 있다라고 봤던 판례가 있는 것뿐이죠. 계엄 선포 자체는 통치행위가 맞다. 헌법재판소는 사면이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죠? 대통령의 사면권의 행사, 사법부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그것을 다시 풀어주는 거잖아. 그러면 사법부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가 되겠죠. 근데 이에 대해서 다시 사법부가 또 판단을 내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법부가 판단을 내렸는데 대통령이 엎어버렸는데 사법부가 다시 엎어버리게 되면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면권 행사는 통치행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통치행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권력분립의 원리에 예외가 된다, 통치행위로 인정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그리고 비밀보장, 지금 이제 삼성과 관련돼서 과징금을 과연 부과할 수 있었는가라는 문제 가지고 지금 비실명 거래 행위였는가 아닌가 이런 논란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삼성을 너무 많이 봐줬다. 금융감독위원회 문제가 다 드러났습니다. 삼성공화국이란 한국이 아니죠. 이건 삼성공화국이 맞습니다. 지금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서 지금 금융실명제, 여기서부터 상황이 시작됐던 거죠. 지금 논란도 93년 이전 이후 가지고 나누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1993년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뭘로 들어갔었어요? 헌법 제76조의 긴급 재정경제명령이죠. 긴급 재정경제명령, 긴급권 행사로서 이것을 도입을 했었었고요. 이것은 법률 대위명령입니다.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대통령령입니다. 대통령령. 이것은 국가 긴급권 행사로서 통치행위가 맞다라고 우선 봤었고, 다만 밑에 5번 같은 얘기를 했죠. 5번 같이. 헌법재판소가 그 다음에 한 얘기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으로서 헌법재판소는 이와 같이 통치행위 맞긴 한데, 기본권 침해에 직접 관련되는 사건이었다면, 만약 금융실명제 사건이 저것이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사건이었다면 내가 판단할 수 있었다라는 여지를 남겼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통치행위 문제는 뭐 특별히 틀릴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행위의 실효사유입니다. 실효사유, 실효라는 것은요, 효력을 상실한다라는 것이죠. 별도의 취소 처분을 요하는 경우가 아닙니다. 행정행위의 대상이 소멸되면 뭐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 대상이 사라진다라거나 하면 당연히 그 의무부과의 내용은 효과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행정행위의 목적을 달성을 했다. 목적 달성했다. 어떤 경우를 볼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제 철거 명령을 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강제 집행을 강제 철거를 들어갔다. 이미 목적이 달성돼 버렸다. 이럴 땐 그 효력이 소멸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조건하고 그 다음 기한 얘기하는 것이죠. 부관으로서. 부관 중에서 의존되는 거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주된 행정의 효력을 의존시키는 것은 기한하고 그 다음에 조건하고 이렇게 두 개가 있겠고, 의존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발생을 의존시키는 것이 시기가 되는 것이고, 소멸을 의존시키는 것이 종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발생을 의존시키는 것이 정지 조건이 되는 것이고, 소멸을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 소멸을 의존시키는 것이 해제 조건이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이거는 발생의 측면, 이거는 소멸의 측면, 이거는 발생의 측면, 이거는 소멸의 측면, 이렇게. 그러니까 해제 조건, 해제 조건이 되면은 그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이 되겠죠. 행정행위의 종기가 도래가 되었다. 저것은 영업정지 처분 나왔을 때 생각하시면 되겠고, 영업정지 처분에서 3개월 영업정지가 나왔는데 3개월이 경과해버렸다. 그럼 그 처분의 효력은 당연히 소멸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중간에 남아있는 게 뭐야? 사기 등의 부정행위죠. 사기 등의 부정행위. 이 사기 등의 부정행위, 허가 등을 신청을 하는데 사유의 방법으로 허가 등을 신청을 했다. 그러면 허가 처분이 나왔죠. 그러면 허가 처분은 무슨 처분이 된다? 허가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되겠죠. 위법한 처분이 되면 직권 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직권 취소. 얘는 실효의 문제가 아니라 별도의 취소 처분이 있어야만 효력이 제거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규칙은 국가기관이 제정하는 행정입법 얘기하는 거죠. 행정입법 중에서 법규성을 가지고 있으면 법규명령, 그렇지 않으면 행정명령, 행정규칙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죠. 판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을 하고 있다. 법적 구속력을 인정을 하고 있다. 어떤 구속력 얘기하는 겁니까? 대외적 구속력 얘기하는 거죠. 외부적 구속력,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을 하고 있다. 행정규칙 같은 경우엔 내부적 구속력만 인정되고 외부적 구속력은 인정이 되지 않죠. 법규명령은 내부적 구속력과 함께 외부적 구속력까지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적 구속력이 인정된다. 무엇에?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입니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형식은 행정규칙이고 내용은 법규명령이죠.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입니다. 반드시 상위법령에 구체적인 위임이 있었어야 되고, 그 위임한 수권법령하고 결합해서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판시했죠.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행정규칙은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법률 유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행정입법에서 법률 유보라고 하게 되면 상위 법령의 위임 말하는 겁니다. 위임, 상위 법령의 위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행정규칙의 경우에 있어서는 권리의무 사항을 정하는 것이 아니죠.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이다라고 하게 되면 행정규칙 형식의 행정규칙 말하는 것이고, 권리의무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위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별도의 위임이 필요하지 않다. 위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위임, 수권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행정규칙의 종류는 훈령, 예규, 통첩, 지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규칙의 종류는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따로 정해진 게 없어요. 행정규칙의 종류에는 훈련, 예규, 지시 등이 있다. 그렇죠. 이거는 헌법에 나와 있는 종류를 빼면 되는 겁니다. 헌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법규명령의 종류, 헌법에서 예시하고 있는 법규명령의 종류는요, 시행령이 있을 수 있겠고, 대통령령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있을 수 있겠고, 총리령, 부령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국회규칙이 있을 수가 있겠고, 헌법재판소 규칙, 헌재 규칙이 있을 수 있겠고, 대법원 규칙이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 중앙선거 관련의 규칙, 중선관위 규칙,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우리 헌법이 예시하고 있는 법규명령의 형식입니다. 이것 말고 나머지 모든 행정입법은 다 행정규칙입니다. 행정규칙의 형식이니까 여기에는 이게 포함 안 되어 있으니까 행정규칙의 형식이 맞겠고요. 의무가 있는 기간, 수명기간 말하는 겁니다. 수명기간.
수명이라는 것은 명령을 받은 기간 말하는 거죠. 수명 기간, 명령을 받는 기간, 즉 행정 입법의 규율 대상이 되고 있는 행정기관 말하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수명 기간에 도달함으로써 당해 기관은 행정 규칙에 구속된다. 구속됩니까? 이 구속은 되는 게 맞죠. 여기에서의 구속은 조직 내부적 구속력입니다. 내부적 구속력. 행정규칙이라고 할지라도 법규명령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외부적 구속력이 없는 것뿐이지 내부적 구속력은 인정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수명기간은 그에 구속되는 것이 맞습니다. 행정규칙은 보통 훈련고시 예교 형식으로 행해지며 고유한 서식에 따라야 된다. 행정규칙은 따로 형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로 형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규명령과 같이 반드시 조문의 형식으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행정규칙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되는 것이고요. 또 서면으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자유로이 만들 수 있는 것이지 별도의 조문 형식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로도 가능한 겁니다. 행정규칙은 따로 형식이 없습니다. 따로 형식이 없습니다. 4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에 대한 조치들 가운데 항고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 이 부분은 약간 논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불법 주차된 차량의 견인 조치 우선 되는 거 확실히 되는 거 찾아보시게 되면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건축법 제80조에 있는 이행강제금 말하는 거죠. 구법에 따르게 되면은 항고송의 대상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2005년도 이전까지요. 2005년도 이전까지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은 현재의 과태료 재판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2005년도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그 준용 규정이 폐지가 됐고요. 이제는 정상적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법에 따르게 되면 이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맞다. 이렇게 바뀐 거죠.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이제 개별법에 있는 모든 이행강제금들이 하나씩 다 바뀌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개별법의 근거가 있을 때만 부과가 될 수 있는 거죠. 일반법적 근거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개별법들마다 전부 다 불복 방법을 특별 불복 절차를 다 정하고 있었는데 하나씩 폐지를 지금 시키고 있는 과정이 있고 제일 먼저 폐지됐던 것이 바로 건축법이었었습니다.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이라고 하게 되면 이건 도로교통법상 벌금 대신 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통고처분, 범칙금 부과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행정 형벌 파트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통고처분 같은 경우에는 법정 기간까지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럼 통고처분의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통고처분을 부과했던 행정청은 그것을 고발함으로써 정식 형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경찰서장 같은 경우에는 즉결 심판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이 행정소송의 대상은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그 효력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러면 얘는 대상이 되는 게 맞고 얘는 대상이 안 되는 게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체납처분으로서의 공매처분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독촉, 압류, 공매, 청산에서 독촉과 체납처분 절차가 있고 체납처분 절차에는 공매처분이 포함되어 있죠. 압류, 공매, 청산의 공매는 법적 성질이 행정행위 중에 대리에 해당을 하죠. 대리에. 그리고 공매 결정과 공매 통지가 있을 수 있는데 공매 결정은 내부적 행위고 공매 통지는 저 공매처분의 처분 절차였었습니다. 공매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확실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행정심판 전치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행정소송으로 넘어가는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견인조치하고 즉시강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견인조치는 뭐냐는 겁니다. 견인조치 물론 이제 견인업체는 아무것도 아니죠. 이걸 물어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견인 업체는 공무수탁사인이 아니라 행정의 대행자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로교통법상의 견인 조치 길 위에 그냥 차를 두고 가버렸어요. 그럼 거기에서 그 사람 찾아가지고 빨리 차를 치우라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럴 시간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상 의무 부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하는 이 견인 조치는 물리적 집행행위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즉시강제에 해당합니다. 즉시강제에 해당하니까 얘도 즉시강제고 얘도 즉시강제고 이렇단 말이야. 그럼 둘 다 권력적 사실행위 아니겠습니까? 둘 다 권력적 사실행위니까 우선
항고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 대상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얘기하는 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로 국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럼 둘 다 즉시강제고 둘 다 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수인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 처분으로서 처분성 문제는 없습니다. 처분성 문제 없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은 바로 뭐예요? 이런 식의 권력적 사실행위 문제가 출제되면 우리는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권력적 사실행위입니다. 그러면 권력적 사실행위와 관련돼서는 소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그 집행이 종료가 되었는지 안 되는지 먼저 보라고 했죠. 권력적 사실행위는 달리 우리가 집행적 사실행위라고도 말을 하고 이것은 반드시 집행행위를 동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만약에 집행이 종료가 안 됐다, 종료가 됐다 이렇게 나눠보시고 그 다음 집행이 종료가 됐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계속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계속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안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누시고 그 다음에 계속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과연 원상 회복을 시킬 수가 있는 상황인가 아닌가를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상 회복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얘는요 종료가 안 됐으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소의 이익이 인정이 됩니다. 종료가 됐는데 계속적 성질이 남아있는 상태고 그것을 원상회복을 시킬 수 있으면 그러면 소의 이익은 인정이 되는 게 맞습니다. 계속적 성질이 있는데 원상회복이 안 되면 이 소송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종료가 됐는데 계속적 성질이 없고 마치 강제철거처럼 하나도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소의 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 성질에 대한 언급을 4번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4번에서 이 계속적 성질을 언급을 한 건데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 견인 조치 같은 경우에는 내 차를 지금 견인업체에서 가지고 갔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지금 보관하고 있잖아요. 보관하고 있으니까 계속적 성질을 가지고 있고 밑에 게 소의 이익이 인정돼서 항고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는 거라고 본다면 기억도 불복할 수 있는 거라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 되는 거를 찾아보라고 했죠? 할 수 없는 거. 그럼 우선 디귿 안 되는 거 디귿 이렇게 잡아드려요. 잡아드리고 나서 얘처럼 기억도 안 되는 거다 이렇게 처리를 하잖아요. 기억도 안 되는 거다. 그러면 니은은 확실히 되잖아. 그럼 이건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니은 확실히 되잖아. 이거 답 아니죠. 그 다음에 얘도 확실히 되잖아요. 미음 답 아니죠. 리을 이거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되는 거 이거 답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1번이 가요. 어쩔 수 없이 1번이 가는데 답은 고를 수 있겠는데 여기서 리을을 인정을 하면서 기억을 부정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저 차이가 얼마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 문제인식까지 여기까지 답은 찾으시면 되는 거죠. 답 찾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상의 국가배상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배상 책임의 원인이 되는 직무행위에는 공행정작용을 말하며 직무행위 얘기하고 있죠. 협의설, 광의설, 최광의설 이렇게 했을 때 광의설 입장이죠. 광의설의 입장이 통설 판례 입장이 되는 것이고 공법행위 전반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 권력행위냐 비권력행위냐 법적행위냐 사실행위냐 자기행위냐 부자기행위냐를 불문한다까지 같이 치고 들어가시고 공법행위 전반이니까 공행정작용이라는 말이 맞는 거고 그러면 최광의설을 취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경제 주체로서 행위하는 사법상 작용은 포함이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부자기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법한 부자기에 따른 손해배상 얘기하는 것이죠. 법령상 명문에 자기 의무가 있어야 하며 조례에 의한 자기 의무는 인정하지 않는다. 명문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뭐야? 이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이거죠. 판례 표현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자기 의무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된다. 조례에 의한 자기 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불문법상의 자기 의무는 인정될 수가 없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떠올려야 되는 부분은 뭡니까? 재량의 영울의 수축 판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재량의 영울의 수축.
판례가 뭐라고 했냐?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그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의 경우에 있어서 국가가 초법규적 1차적으로 위헌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할 수 없을 때 그때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의 근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국가에게는 조리법상 위헌배제 자기 의무가 인정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초법규적 1차적으로 위헌배제에 나서야 한다라는 그 위헌배제 자기 의무 판례, 재량이 0으로 추겠던 그 판례를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령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조리법상 안전확보 자기 의무, 위헌배제 자기 의무, 방호조치 자기 의무라고도 한 바 있었습니다. 인정될 수가 있겠고,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판례에서 초법규적 1차적으로 위헌배제에 나서야 한다라고 했던 그 판례에서 또 한 가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좀 문제가 어렵게 나오게 되면 공무원이 지금 부작위가 문제가 되고 있죠. 부작위를 했을 때 과연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것인가 라는 것을 공무원이 그 순간 예측할 수 있었는가. 그리고 얘가 과연 자귀행위를 함으로써 부작위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자귀행위를 함으로써 그 손해 발생을 회피시킬 수가 있었는가에 대한 가능성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라고 판시했었습니다. 여기서 뭘 인식을 하셔야 되는 거냐면 우리가 국가배상법 제5조의 영조물의 설치 관료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에서 불가항력 논의를 할 때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가배상법 제2조에서도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 파트에서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의 법리를 적용한 바가 있었고 그것이 바로 재량의 0으로 수축 판례였다는 사실, 이것까지 같이 연결을 시켜 놓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 위반,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공무원의 책임이 인정된다. 이 얘기는 지겹게 했던 얘기고요. 공무원에게 그냥 과실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고의 중과실 이렇게 인정되는 경우 있을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점은 이것이 안전의무, 관리의무 위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담당 공무원 개인의 주의의무 위반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게 과실이다. 주의의무 위반 얘기를 한다. 이 부분도 하나 정확하게 챙겨 놓으시고요. 그래서 경과실인 경우에 있어서는 국가 등하고 공무원하고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냐, 이때는 국가 등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공무원 책임 아니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 다음 고의중과실이라고 하게 되면 이러면 국가 등 책임이 아니고 그 다음에 공무원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얘는 국가기관으로서 지위에서 행위를 한 것이죠. 공무원이. 이거는 통상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흠이다. 그래서 여전히 국가기관의 지위에서 행위한 거가 맞고, 그러니까 국가 등이 그에 따른 책임지는 게 맞고, 그런데 이거는 국가기관으로서의 품격을 이미 상실해 버렸고 더 이상은 국가기관으로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건 공무원 혼자서 움직인 거니까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지만 이 부분에서 공무원한테만 그 배상을 하라라고 하게 되면 공무원한테 돈이 없기 때문에 공무원에게는 변제 자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 국민의 손해를, 권리구제를 담보한다라는 측면에서 이 국가 등에게도 중첩적인 책임을 인정을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었고요. 이게 국가배상법 2조 2항에 나와 있는 얘기죠. 국가배상법 2조 2항에 나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니까 일로도 갈 수 있고 일로도 갈 수 있다라고 해서 이런 경우에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에게 책임이 있는 게 맞고요. 이건 지금 외부 책임 말하는 것이고 내부 책임도 사실은 인정될 수 있죠. 이 2조 2항의 내용은 사실은 구상 책임입니다. 구상 책임, 내부 책임도 공무원에게 고의중과실이 있을 때 인정되고, 국가배상법 제5조 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는 것은 원래는 법률 또는 행정주체에서 직접 공익 목적으로 제공된 물적시설, 인적, 물적시설의 결합체죠. 인적, 물적 시설의 결합체니까 인적 요소하고 물적 요소하고 원래는 다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실정법상 영조물은 가학상 곡물이죠. 얘는 가학상 곡물로 도로, 하천이라고 했으니까 인적 요소가 포함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곡물로 파악을 하게 되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얘네가 국가배상법상 배상책임 주체 2명이 되는 것이고 소유권, 임차권 등의 정당한 권한이 없이 단순하게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인갑이라는 사람의 땅에 대해서 국가가 아무런 권한 없이 도로를 만들어서 점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 땅에서 만약에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 그 땅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인갑이 배상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점유관리자라고 하게 되면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맞겠고, 이거는 국가배상법뿐만 아니라 민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조물의 설치관리와 비용부담자가 상이한 경우에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지금 여기선 5조하고 비교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문제 한번 나왔었죠. 얘는 5조 얘기하는 거고 얘는 6조 1항 얘기하는 거죠.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의 배상 책임자는 누굽니까? 2조든 5조든 2조 5조에 있는 배상 책임 주체는 걔네들은 사무기속주체입니다. 사무기속주체와 그리고 6조 1항에서 얘기하는 비용부담자가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원래는 사무기속주체가 배상 책임 주체고 비용부담자도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라고 해서 외부적 배상 책임자의 비용부담자를 추가한 거죠. 추가된 부분이고요. 어떨 때 이런 일이 발생한다? 권한위임이 있을 때, 권한위임이. 그리고 저 비용부담자라고 했을 때 여기다가 5조니까 지금 신호기를 꽂아버리게 되면, 신호기를 꽂으면 그럴 때는요 기간위임 상황이 되면서 비용부담자는 형식적 비용부담자가 될 겁니다. 형식적 비용부담자. 그런데 신호기를 꽂지 말고 도로 자체를 갖다 꽂아버리면, 그러니까 방금 전에 앞에는 도로교통법, 요번엔 도로법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되면 여기서의 비용부담자는 실질적 비용부담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용부담자는 형식적, 실질적 비용부담자 모두 다 포함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양쪽 다 포함한다라는 견해 병합설이 타당하다. 이런 얘기도 있죠. 갑은 관할 A 행정청으로부터 2010년도 10월 1일 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10월 15일 2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소기간에 대한 질문은 포함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소기간까지 같이 포함해서 질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처음에 당초 처분이 나왔죠. 당초 처분이 나왔는데 이 당초 처분이 나온 시점은 2011년 10월 1일이고요. 여기서 300만 원입니다. 300만 원 과징금 부과 처분이 이렇게 나왔다. 그리고 나서 같은 해 10월 15일 날 200만 원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변경 처분 나왔고요. 변경 처분이 나왔고 돈 문제니까 경정 처분이라고 표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경정 처분 이렇게 얘기해도 상관없고, 감액이 되었다. 얘는 2011년 10월 15일 이렇게 돼 있고, 얘가 200만 원. 200만 원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이렇게 변경됐죠. 변경이 됐으면 지금은 감액 경정이 되겠네요. 감액 경정 됐습니다. 감액이 되었다. 그 얘기는요, 유리하게 변경되었다. 유리하게 변경되었다. 변경이라는 뜻은 바로 얘는 일부 취소죠. 유리하게 일부 취소되었다. 판례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유리하게 변경되었다. 유리하게 일부 취소가 된 상태고요. 10월 21일 갑에 대한 과징금 부과 권한이 A 행정청에서 B 행정청으로 승계가 되었다. 이건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로 가시고 했을 때 갑은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2010년도 10월 30일입니다. 10월 30일. 먼저는 지금 뭘 가지고 보시냐면은 한 번에 연결시켜 볼까? 10월 20일까지 쭉 갑시다. 그럼 여기서 2011년 10월 20일, 10월 20일입니다. 10월 20일 날 그 권한이, 사무 권한이 A 행정청에서 B 행정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였냐? 얘는 A 행정청이었었고요. 얘도 A 행정청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B 행정청으로 권한이 승계가 됐습니다. 바뀌었죠? 여기서는 권한 승계가 된 상태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게 2011년 10월 30일이죠. 2011년 10월 30일 여기서 이제 소송 제소를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먼저 이거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이 친구들부터 먼저 해결을 보시고요. 이 친구부터 먼저 해결 보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 결부시키시고 그 다음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이럴 때는 흡수설이 있고 역흡수설이 있고 병존설이 있고 이렇게 세 개가 있죠.
흡수설이 있고 그 다음에 역흡수설이 있고 그 다음에 병존설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학설 대립이 세 개 다 사용합니다. 세 개 다. 이렇게 유리하게 변경된 상황에서는 뭘 적용시키게 됩니까? 그땐 역흡수설 적용시키죠. 역흡수설 적용시키면 원래 300만 원이 이렇게 부과가 돼 있었던 거죠. 예, 원래 이렇게 300만 원이 부과가 돼 있었던 건데 100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여기서 일부 취소를 하면서 이 부분을 일부 취소 따로 떼내 버린 거죠. 그러면 남아 있는 부분은 밑에 있는 게 남아 있는 겁니다. 요게 남아 있는 것이다. 그래서 판례는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다. 이게 소외 대상이다. 결국 뭐예요? 당초 처분이란 얘기죠. 당초 처분이 소외 대상이 되는 것이다. 예, 만약에 이게 증액 경정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병존설이에요. 증액 경정이 되면. 근데 그 증액 경정이 됐을 때 병존설 둘 다 소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질문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그걸 질문 안 하고 뭘 질문하냐면 국세기본법 22조의 2에는요. 흡수설 규정이 있어요. 흡수설. 항상 문제는 그걸로만 나옵니다. 원래는 병존설입니다. 근데 예외 쪽으로 문제를 출제한다는 점 그걸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돈의 문제입니다. 금전 문제로 들어가시고요. 금전 문제로 들어갔을 때 감액 경정을 할 때가 있을 테고 지금처럼 증액 경정을 할 때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원칙과 예외와 이렇게 잡게 되면요. 원칙하고 예외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감액 경정일 때는 원칙이 역흡수설입니다. 얘가 역흡수설,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외가 흡수설입니다. 흡수설.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유 사건에 있어서 정식품이었죠. 정식품한테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정식품이 나쁜 짓을 많이 하거든요. 나쁜 짓을 한 다음에 가서 먼저 꼬질렀어요. 예, 삼육두유하고 매일유업을 병신 만들고 혼자 가서 꼬질렀어요. 지가 시작해놓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자진신고를 하고 조사에 협조를 하면은 과징금을 감액시킬 수 있어요. 그럼 처음에 나온 게 뭐가 돼? 가행정행위가 되는 것이고 감액시켜서 끝난 게 종행정행위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때도 감액됐잖아. 감액됐지만 그럴 때는요. 가행정행위는 종행죄로 흡수된다. 흡수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증액이 될 때는요. 증액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이 밑에 200이 있다가 위에 100이 올라 얹히는 겁니다. 이렇게 얹힌다고 했을 때 이 밑에는 200이 유효하다는 전제 하에서 유효하게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서 위에다가 100만 원을 얹어주는 거야. 원래 법리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당초 처분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당초 처분을 제거해버리지. 제거해버리면 그게 유효하다는 전제하에서 올라타 있던 100만 원도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병존설의 원리거든요. 이게 맞는 겁니다. 불리하게 변경될 땐 이게 맞는 건데 근데 국세기본법 22조의 2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고 우리가 자주 보는 판례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게 만약에 200이 300으로 가게 되면 얘는 전체로서 하나의 새로운 처분이다. 이렇게 판시해버린단 말이야. 그건 흡수설인데 그건 예외입니다. 오히려 예외예요. 그래서 국세기본법 22조의 2가 아니면 병존설입니다. 그래서 얘는 병존설이 불리하게 변경돼서 얘가 원칙이고 그 다음에 이 흡수설이 예외인데 오히려 이쪽을 많이 출제하니까 여기서 조심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근데 이게 뭐로 바뀐 거야? 이게 200만 원으로 바뀐 거지. 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얘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0만 원으로 변경된 당초 과징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송을 제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소외 대상이 무엇인지를 지금 봤죠. 지금 이건 대상 적격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협의 소익 문제입니다. 문제도 출제됐었죠. 협의 소익 문제지. 여기다 소송 제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소송 제기하면 이 친구는 따로 효력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위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이거를 취소시켜 버리게 되면 300만 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면 더 불리해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협의 수익이 없단 말이에요. 이건 협의 수익 문제입니다. 그래서 소외 대상을 이렇게 타겟을 잡아버리게 되면 그러면 불복 기간이 여기서부터 기산된다. 요게 특징이 되는 거란 말이죠. 여기서부터 기산된다. 불복 기간 기산점하고 연동되는 문제고 그럼 그 다음 여기다가
소외 대상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피고 적격의 문제를 같이 질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럴 땐 어떠냐면 당초 처분, 변경 처분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당초 처분이 있고 재결 한 개 있고 변경 처분이 있고 중간에 재결이 들어와 버리게 되면 소외 대상이 처분 쪽인가 재결 쪽인가에 따라서 피고가 처분청인가 재결청인가가 달라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당초 처분, 변경 처분 중간에 재결 하나 집어넣으면 소외 대상 문제가 불복 기간 말고 피고 적격 연동도 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피고 적격 연동을 시키고 싶은데 재결을 포함을 안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피고에 대한 문제를 다른 변수로 연결시키는 게임을 들어가신 겁니다. 거기서 승계를 들어갔죠. 승계는 행정소송법 13조 1항 단서에 승계되었을 때는 승계청을 피고로 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승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 앞에서. 그렇죠? 앞에서 승계가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면 13조 1항 단서에 따르면 얘가 피고가 되는 거란 말이죠. 얘가 피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B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되면은 첫 번째 나온 게 1일자고요. 당초 처분 이게 이제 불복기간 기선과 관련된 문제죠. 그 다음에 200만 원으로 변경됐어야 됩니다. 변경된 내용의 당초 과징금 처분. 이게 당초 처분이라는 의미죠. 변경되었다는 의미죠.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 그리고 피고는 승계청, 피승계청이 아니라 승계청인 B행정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고요. 행정법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고관계란, 국고가 뭐예요? 지갑관계죠. 지갑관계. 국가의 창고, 그러니까 제 포켓하고 똑같은 겁니다. 계좌야 계좌. 그러니까 재산권의 주체로서 행동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국고관계다. 국가가 재산권의 주체, 즉 사경제의 주체. 사인과 똑같은 지위에서 움직이겠다라는 얘기죠. 사법관계. 사법관계 얘기한다는 뜻이고요.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사법관계에는 우월적 지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재산권의 주체, 사경제 주체의 지위에서 움직이는 거고 사인과 맺는 법률관계, 사법관계니까 그렇죠. 국가하고 사인하고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인과 사법관계고요. 특별권력관계를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나누는 친구는 울레죠. 울레의 수정이론, 경영관계, 기본관계, 경영수행관계 이론에 따르게 되면 이건 어떤 상황입니까? 기본관계라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 경영수행관계라는 것은 이게 국가 영역이야. 종래 특별권력관계로 봤던 이게 국가 영역이라고 하게 되면 일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 이거 있죠? 들어가고 나가고 편입 이탈, 즉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얘기하는 겁니다. 들어오고 나가고 특별권력관계로 치게 되면 국가 영역으로의 편입 이탈, 특별권력관계의 성립 소멸 이런 문제는 기본관계 처리합니다. 기본관계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이 안에서 실제 일하는 거 직무수행 하는 거를 이렇게 나누고 이쪽이 이가 기본관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이 경영수행관계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합니다. 얘가 경영수행관계, 얘가 기본관계 이렇게 하면은 이 경영수행관계는 특별권력관계의 내용 쪽이기 때문에 이건 포인트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심사가 안 돼요. 사법심사 안 되고 기본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사법심사를 허용하겠다. 이게 지금 수정이론입니다. 수정이론. 그렇게 치게 되면은 공무원에 대한 직무상명령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안에서. 그렇죠? 안에서 직무명령 하는 거죠. 일하는 중이잖아. 일하는 중이니까 이거는 경영수행관계로 처리가 되고 경영수행관계로 처리가 되면 사법심사가 안 된다가 결론이 되겠죠. 판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았다. 그렇죠?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는다.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조합이 공법상 사단법인이 되는 거죠. 얘는 공법상 사단법인이 됩니다. 사단법인이 되고 위탁받은 공무로서 재건축 업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뭘 가져요? 공용 수용권을 갖죠. 공용 수용권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이라는 사업시행계획이라는 계획처분, 관리처분 계획이라는 계획처분 얘는 모두 합니까? 처분도 발령하죠. 처분도 발령합니다.
행정청의 지휘에서 처분도 발령하게 되죠. 기타 행정주체는 별도의 행정기관을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행정주체면서 또한 행정청의 지위를 동시에 갖게 되죠. 얘가 사업시행계획인가라는 그리고 사업시행계획이라는 관리처분계획이라는 처분을 발령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시게 되면 이게 아니라 조합이 없어 토지소유자 등이 자기들이 직접 조합을 설립 안 하고요. 직접 사업시행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인가를 받으면 얘들도 똑같습니다. 얘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때도 얘네도 행정주체의 지위를 갖고요. 얘네들도 공용수용권을 갖고요. 얘네들도 계획처분권을 갖습니다. 계획처분 갖습니다. 조합이 포함이 안 돼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알겠어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는다. 토지 소유자 등이 직접 재건축 같은 걸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법상 계약에 의하여 단순히 경영위탁을 받은 사이는 공무수탁이 아니다. 예, 사법상 계약에 의해서 이 공무수탁 사인한테 공무를 위탁하잖아요. 공무수탁은 공무를 위탁받았다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공무를 위탁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공무 위탁하는 방법은 첫 번째 법률로 직접 위탁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두 번째 특허로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행정행위. 세 번째 공법상 계약으로 위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를 위탁하면서 행정주체의 지위를 설정해주면서 사법상 계약으로 위탁하는 경우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저거는 도급계약입니다. 그냥 일 시키는 거야. 일 시키는 거. 얘는 뭐예요? 공무수탁 사인이 아니고 얘는 행정의 대행자. 아까 견인업체 이런 애들입니다. 행정의 대행자. 판례는 살림을 무단형질 변경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 무단이라고 했죠. 무단. 그러니까 원래는 뭘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살림, 형질, 변경 허가. 변경 허가를 원래는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아무리 자기 땅에 있는 산이라고 해도 함부로 막 파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다 허가 받고 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산림 형질 변경 허가, 이걸 뭐라고도 해요? 산림 훼손 허가라고도 하죠. 산림 훼손 허가. 이 산림 형질 변경허가, 산림 훼손 허가는 가학상 허가, 대물적 허가에 해당하는데 허가임에도 불구하고 재량행위의 성격을 가진다는 특징이 있죠. 그러니까 얘는 허가를 받고 나서 형질을 변경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막 산을 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마음대로 막 깎으면 행정청은 얘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원상회복 명령을 하겠죠. 원상회복 명령. 야, 다시 메워놔라잉. 이렇게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명처분입니다. 자기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처분, 원상회복 명령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원상회복 의무가 상속인한테도 승계가 되겠는가라는 지금 질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원상회복 명령은 행정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원상회복 명령을 했는데 얘가 원상회복 안 합니다. 그러면 국가가 가서 그냥 다 메워버릴 수 있어요? 타인이 대신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땅 파갖고 메우는 거를 타인이 못할 이유가 없죠. 당연히 할 수 있죠? 이거 행정대집행 대상 되거든요. 산림법에서도 대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대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이 의무가 이게 일신 전속적 의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잖아. 일신 전속적 의무가 아니라는 거니까 승계될 수 있는 게 맞는 거죠. 승계될 수 있는 게. 그 다음 문제.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적용법규 설명. 사인의 공법행위를 규율하는 총칙적인 규정은 없다. 사인의 공법행위법 이런 거 없죠. 신청법, 신고법 이런 거 없죠. 그냥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라고 하게 되면 행정절차법에 나와 있고 또 민원사무와 관련된 부분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고 이렇게 그런 법들이 있는 건 있지만 사인의 공법행위 전체를 규율하는 일반법은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명문의 금지 규정이 없어도 해석상 일신 전속적 행위는 대리가 허용될 수가 없다. 그러면 사인의 공법행위 대리할 수 있습니까? 만약 내가 건축허가 신청을 하는데 내가 직접 안 가고 와이프가 가도 됩니까? 뭐 어때요? 위임장 있으면 가면 되죠. 그렇죠? 상관없습니다. 당연히 민법상 대리가 허용이 됩니다. 그런데 사인의 공법행위 중엔 안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것도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해석상 일신 전속적 행위는 대리가 안 됩니다. 대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어요? 일신 전속적인 행위, 자기만 할 수 있는 거 투표행위 이런 거죠. 그렇죠? 아니, 대통령 선거 하는데 딴 사람한테 가서 대신 좀 찍고 올래?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직접 가야 된단 말이야. 의사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라도 사인의 공법행위는 유효하다.
그러니까 민법상 의사 능력 없는 자에 대한 그러한 원리가 여기에도 적용이 될 수 있겠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107조에 있는 민법 107조에 있는 비진의 의사표시 생각해 보세요. 공법 관계에서는 그 격식화와 정형화를 특색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시주의 원칙을 따를 뿐이라고 했죠. 예, 내심의 의사가 진짜 무엇이었는지까지 물을 수는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뭐 강박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갔다. 의사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사인의 공법행위에서도 차이가 없습니다. 의사 능력이 없다. 이거는 무효입니다.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다. 실정법은 발신인의 이익을 위해 발신주의를 택하기도 한다. 행정청이 우리한테 행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인의 공법행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도달주의가 원칙인 건 맞습니다. 도달주의가 원칙인 건 맞는데 뭐 발신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친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발신주의를 법에서 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국세기본법 이런 데 있어요. 국세기본법 이런데 발신주의를 채택하는 규정을 둘 때가 있거든요. 도달주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도달주의가 절대적인 거 아니고 아닌 경우도 존재할 수 있다. 대법원은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사인의 공법행위는 그의 의거와 행정행위가 성립할 때까지 자유로이 보정이나 철회를 할 수 있다. 뭐 생각하면 돼요? 이건 가장 대표적인 유명한 판례는 다 사직원 제출이죠. 사직원 제출. 사직원을 제출하고 나서 저쪽에서 수리하기 전까지는 의원 면직 처분이 나오기 전까지죠. 그래서 사직원이 거기 도달이 됐습니다. 도달이 됐는데 아직 저쪽에서 수리를 안 했어요. 수리 안 한 상태라고 하게 되면 내가 사직원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 면직 처분이 나온 다음에는 철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보정이나 철회를 행정위가 성립할 때까지 의원 면직이라는 수리 처분이 나올 때까지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의원 면직 처분은 법적 성질이 뭐예요? 준법률 행위적 행정에서 수리입니다. 수리. 처분 나올 때까지는 가능하다. 9번. 행정절차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이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법이지만 모든 행정작용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놓고 밑에 2번 주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그렇죠? 확약, 공법상 계약, 확약에 대한 문제도 있었죠. 행정절차법에 확약이 있다. 공법상 계약에 대한 문제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엔 뭐만 있다는 거예요? 신입처지예만 있다 이거죠. 신입처지예 이렇게 해서 신고, 입법 예고, 처분 절차, 행정지독, 행정예고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는 것이지 확약에 대한 것도 없고 공법상 계약에 관한 것도 없고 또 주로 출제되는 거 행정계획 이런 거죠. 행정계획에 관한 내용도 행정절차법에선 찾아볼 수 없습니다. 1987년도에 행정절차법 제정안에는 있었어요. 행정계획이 제정안에는 있다가 96년도 제정되면서 행정계획은 삭제돼 버렸었습니다.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행정응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그 행정응원 도와달라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응원이 저거 술 흔드는 게 아니고 소요되는 비용은 응원을 요청한 행정청이 부담한다. 당연한 얘기죠. 그렇죠? 다른 행정청한테 도와달라고 했으면 도와달라고 한쪽에서 돈 내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늘 술 한잔 먹자 했으면 자기가 술값 내는 게 당연한 겁니다. 다만 얼마 낼 거냐? 이건 8조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행정절차법 8조에 있는 얘기인데 얼마 낼 거냐라는 부분은요. 비용 얼마로 할까? 그거는 둘이 협의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현금으로 줄까? 아니면 다른 거 현물로 줄까? 이런 부분도 둘이 협의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부담은 누가 하는 거다? 응원 요청한 사람이 하는 것이다.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하는 경우에 14일이죠. 14일 전까지 통지한다. 이건 공청회입니다. 공청회. 근데 여기에 또 하나 이런 걸 기억해놔. 그러면 문자 요래 나왔으니까 공청회가 14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사자 등에게 당사자는 누구예요? 상대방 그리고 등은 이 행정 절차에 참여한 이해관계인이죠. 했을 때 여기에도 사전 통지 있다. 알겠어요? 여기에도 사전 통지 있다. 그러니까 사전 통지가 21조의 사전 통지가 22조 1항의 청문, 22조 2항의 공청회, 22조 3항의 의견 제출 모두 3개 모두 다를 대상으로 한다는 겁니다. 사전 통지는 3개 모두 다를 향하고 있고 다만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으로부터 널리 의견을 수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지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공고도 합니다. 공고도 같이 해주는 거야. 공청회이기 때문에 공고도 같이 하게 된다. 그리고 공청회는 며칠이야? 14일이고 청문은 10일이고 그렇죠? 청문은 10일이고 얘는 14일이다. 행정절차법상의 문서 열람 청구권은 청문 절차에서만 인정되고 있다. 의견 청취 절차 중에서 청문, 공청회,
약식 청문으로서의 의견 제출 기회부여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보게 되면 이건 오직 정식 청문회만 이와 같이 문서열람 청구권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식 청문만 됩니다. 약식 청문은 무시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공청회 너무 많잖아 사람이 그렇죠? 안 되는 것이고 정식 청문회에서만 문서열람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뭐 별다른 거 아닌데 이런 건 뭐하러 질문해?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판례는 정보공개 청구권은 헌법상 근거조항으로 표현의 자유에서 찾고 있다. 그렇죠? 여기서 찾고 있죠? 그냥 순서만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세요. 우리 헌법 제21조에 보게 되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결사의 자유.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 의사 표현의 자유죠.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러면 이 의사 표현의 자유는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의사 형성의 자유가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얘는 의사 형성의 자유가 인정이 돼야지 표현도 자유롭게 할 수 있겠죠. 생각을 자유롭게 못하게 다 막아놓고 나서 표현은 자유롭게 해도 돼 라고 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기서 내가 아무리 너를 성폭행하려고 했어도 네가 정확한 의사를 표현했으면 되잖아 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이런 거예요. 형성이 제대로 될 수 있어야지 표현도 제대로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사 형성의 자유가 이게 자유롭게 의사 형성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와 표리 일체의 관계에 있는 게 뭐가 되겠어? 알 권리죠. 알 권리. 알 권리가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알 권리라는 것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이고 소극적 권리가 있고 적극적 권리가 있고 이렇게 있었죠. 소극적 권리는 정보원에 내가 접근하는 걸 방해하면 안 된다. 정보원의 접근 방해 배제 청구권. 이 부분이 정보공개 청구권입니다. 이 부분이 정보공개 청구권이다. 얘가 정보공개 청구권이고 다만 자기의 이익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권으로서 개별적 공개 청구권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과 직접 관련 없는 정보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까지도 인정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이 바로 정보공개법 제5조 1항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국민이며 이 부분이 바로 판례가 말하는 정보 비공개 결정 자체에 의해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된다. 표현의 자유 21조에서 찾는다. 판례는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 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에 침해한다고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맞다는 거죠. 맞다. 이거는 아침에도 설명드린 내용이죠. 그렇죠? 저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추가적으로 왜 정보가 필요한 것인가, 어떤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것인가, 그 이익이 다른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일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 정보공개 청구권 침해만 가지고도 바로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민이 누구냐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모든 국민은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권을 표현하는 그 모든 국민에는 자연인과 법인은 물론이거니와 법인격이 없는 재단, 사단 다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격 없는 시민단체도 당연히 포함될 수가 있는 것이고 시민단체가 자신의 이익과 직접 관계 없는 일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감시 목적의 공개 청구도 당연히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알 권리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거고 외국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우리 정보공개법 5조 1항하고 2항에 보시게 되면 1항에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국민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에 모든 국민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2항 여기에서 외국인 나옵니다. 2항에서 외국인 5조가 정보공개 청구권자니까 그래서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외국인 인정할 수 있겠는가? 2항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2항에서 이제 대통령령으로 위임을 합니다. 위임을 하면 거기 하면 뭐가 나와요? 국내에 뭐 주소지를 두고 있다. 국내에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라거나 아니면 외국 법인인데 우리나라에 사업소를 두고 있다라거나 아니면 학술 연구 등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이런 사람까지도 정보공개 청구권을 인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만약 정보공개 청구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할 때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간주거부 규정을 말하는 거죠. 간주거부 규정. 이전에 종전 정보공개법 제11조 5항에는
정보공개 청구 기간이 20일이죠. 법정 기간으로 20일이기 때문에 20일이 지나면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 왔었으나 지금 이 문제가 11년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맞는 지문으로 틀린 겁니다. 지금으로 치게 되면 이거는 2013년도 8월 달에 법이 개정됐고 개정되는 과정에서 11조 5항이 삭제가 됐고 현재는 정보공개 영역에도 부작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부작위가 인정되고 있다. 현재는 간주거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